저는 이런 현창윤 변호사라고 하고요. 그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유튜브로 제 소개를 하는 변호사입니다. 그 유튜브 핸드폰 꺼내셔가지고요. 그 사기 고소나 아니면 뭐 떼인 돈으로 검색을 하시면 제가 나와요. 아니면 현변이라고 치면은 제가 나오는데 아마 여러분들께 필요한 고소를 당했을 때나 뭐 떼인 돈이 있을 때 아니면 누구한테 맞았을 때 이런 때 어떻게 초동 대처하시면 되는지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쉽게 좀 그나마 아주 재밌다고 할 수 없겠지만 그나마 좀 재미있게 설명하는 변호사라고 생각은 해요. 오늘도 여러분께 가장 좀 쉽게 키워드 중심으로 여러분께 좀 임대차 관련된 부분 뭐 꼭 임대차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할 만한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으니까요. 편하게 구독해 주시고요. 구독은 무죄입니다. 예,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고 제가 해볼 겁니다. 지금 한 20분 정도 계시는데 구독자 20명 오늘 늘어나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좀 알면 좋은 내용들 많이 담았으니까요. 좀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반적인 내용은 부동산 임대차인데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너무 어렵게 설명 안 할 거예요. 그냥 키워드 중심으로 진짜 말씀드렸지만 부동산 임대차는 지식의 편차가 굉장히 큰데 아시는 분은 이 자리에 없으셔도 될 만큼 많이 아시는 반면에 모르시는 분은 아예 모르세요. 그래서 모르시는 분도 그냥 그 키워드만 딱 들으면은 앞으로는 이런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조심해야 되겠다. 그 정도 각인만 들 정도로 설명을 좀 드릴 거니까 모르시더라도 편하게 들으시면 되고 알고 계신 부분이 나오면은 그냥 미소 짓고 계시면 되세요. 너무 어려우시면은 그래도 미소 짓고 계시면 되세요. 네. 어쨌든 가장 쉽게 설명 좀 드릴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편하게 좀 들으시면서 키워드 위주로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한번 손 들었는데 혹시 지금 자가가 있으시다. 집을 소유하고 계시다. 아까 두 분 들어주셨는데 집이 있다면 너무 다행이겠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임차인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내가 세입자인 상태에서 사회생활 보통 시작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임대차 문제는 너무 큰 문제인데 제가 변호사 생활을 2014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한 2017년, 2018년부터 갑자기 이 임대차 관련 사건들이 엄청나게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왜 이럴까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의문을 가졌었는데 실무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던 거죠. 저 이전에 변호사라는 이제 카테고리까지 오기 전에 그 전에 이제 공인중개사나 뭐 그런 임차인분들은 미리 어느 정도 겪고 계시잖아요. 흐름이 한 2년, 4년 주기로 오니까. 근데 저한테까지 이미 왔다는 거는 그때부터 뭔가 문제점이 쌓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발생했던 것들이 어떤 갭 투자 문제였는데 2018년, 2019년 넘어가면서 그게 뭔가 덩어리 진짜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런 전세 문제가 조직화가 되고 약간 범죄와의 어떤 척경에 있는 상태로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게 뉴스에 터지기 시작했던 게 2020년, 21년도인데 지금은 너무 많이 아시잖아요. 전세 사기라는 게. 기존에는 전세 사기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는데 전세 사기라는 이제 개념이 나온 것도 2020년 정도부터였던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전세 사기라고 말하는 것을 그전에는 그냥 뭐 전세금 못 돌려받았다라고 그냥 고소가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았고 실제로 이거 정도는 진짜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고소를 한 경우에도 고소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변호사분들 노력도 많았고 수사기관 노력도 많아서 전세 사기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많이 이해를 하시게 되셨어요. 근데 여전히 지금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사이클이 2년, 4년 주기로 돌아왔는데 22년 초에 전세가가 고점을 찍었잖아요. 그때부터 전세가가 떨어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폭탄들이 굴러 떨어지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뉴스만 보더라도 수원 지역에서 지금 대규모 전세 사기 좀 터질 거고요. 이미 마곡동, 화곡동, 신림동 그쪽 굉장히 많이 터졌었죠. 안양 안산 지역도 그 빌라촌 전세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발생했었어요. 지금도 발생하고 있고. 혹시 전세 사기 피해 당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 당해 보신 분? 전세금을 못 돌려받았다, 제때. 저는 있습니다. 저 인천 지역에서 개업을 한 때 처음 그때 전세 계약을 했었는데 그때 돌려받지 못해서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모든 대비를 다 해놨지만 전세금을 한참 돌려받지 못한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전세 피해자의 심정을 가장 잘 아는 변호사인 것 같은데 아무튼 한번 당해보시면은 처참해요.
제가 아시는 분은 원래 파일럿 준비하시다가 전세 사기 당한 다음에 원양어선 타셨어요. 빚 갚으려고. 예, 그 30대 초중반에 돈 모아둔 돈 다 날리고 사실 크게 당하셨죠. 일반적으로 당하시는 이제 요즘 유행하는 전세 사기는 뭐 2천만 원, 3천만 원 이 정도 당하는데 진짜 전세 사기들 있거든요. 뭐 신탁 등기 사기나 뭐지 이중 전세 사기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크게 당해요. 뭐 2억 이렇게 당해버리면 그 은행 대출이잖아요. 대출은 뭡니까? 네 명이에요. 네 명이 대출이기 때문에 갚아야 되거든요. 갚으려면 피눈물 나요. 1억 대출 있다고 생각하면은 1억 모으기 힘들잖아요. 한 달에 뭐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모아가지고 뭐 진짜 오래 모아야 되잖아요. 근데 모으려면은 그 갚으려면은 진짜 피눈물 납니다. 그래서 그 원래 파일럿 준비하시는 분이 원형어선 타셨어요. 네, 그래서 그뿐만이 아니라 뭐 신혼부부들도 이런 빌라 전세 많이 하잖아요. 신혼부부 이제 아기 안고 오셔가지고 상담 받으신 분들도 이제 뭐 크게 좀 당하신 분도 많고 그러면은 너무 안타깝죠. 신림동 신탁 사기 사건이었는데 너무 안타까웠어요. 이제 지금은 어느 정도 공론화가 돼서 많이 좀 경각심을 가지고 계신데 그 당시에는 그런 상태는 아니었거든요. 앞으로도 이 사기가 좀 당하지 않도록 준비를 좀 많이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좀 서론이 좀 길었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아는 단어가 많다라고 하시면은 다행이고요. 모르는 단어가 많으면 몰라도 상관없어요. 몰라도 괜찮아요. 그냥 이 정도 키워드만 있다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 정도 키워드만 알고 계시면 되고 그 계약서는 뭔지 아시죠? 계약서 이거 다 한번 봐보신 분 있으시죠?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인데요. 이건 사실 가장 최신의 계약서예요. 그 전세 사기가 많이 터지고 난 다음에 이 법무부나 이쪽에서 많이 지원을 해서 최신의 계약서로 좀 업데이트가 된 상태고 주택 임대차 관련해서는 좀 거의 더 덧붙일 게 없을 정도로 계약서가 많이 업데이트가 돼서 이런 미납 국세라든지 선순위 확정일자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계약서가 업데이트가 많이 됐어요. 여러분들이 공인 중개사 가셨을 때 이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좀 많이 업데이트가 된 계약서를 쓰면은 그 부동산이 그래도 좀 많이 공부하시고 좀 많이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너무 옛날 계약서 쓴다. 그러면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 말고 이제 그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양식이거든요. 그거는 괜찮은데 좀 옛날 양식을 쓴다고 하시면은 조금 걱정을 좀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결국 그다음에 특약보다 가계약을 먼저 말씀드릴 텐데 계약서는 알 텐데 업데이트된 계약서인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어요? 그 되게 중요한 건데 이런 내용은 다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근데 그 최근에 그 미납 국세가 이거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국세 중에서 당해세라는 게 있는데 그 집에 관련된 당해세는 여러분들이 확정일자를 먼저 받았더라도 뒤늦게 생긴 세금이라도 세금이잖아요. 그 세금이 나보다 먼저 변제를 받을 수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바뀌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세금이 얼마나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조항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 터치가 되네요.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선순위 확정일자, 이건 다세대나 오피스텔 이런 경우에는 많이 필요가 없는데 여러분이 다가구인 경우가 있어요. 다가구. 예전에는 한지붕 세가족 모르시죠? 아시죠? 한지붕 세가족이라고 한 집 안에 한 집안에 여러 가구가 사는 이제 그런 주거 형태가 있어요. 그걸 다 가구라고 하는데 그거는 등기부 하나에 여러 집이 같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 집도 전세금 받고 이 집도 전세 보증금 받고 하면은 쌓여 있거든요. 그게 얼마인지를 몰랐어요. 이전에는. 근데 이제는 이걸로 확인하도록 좀 바뀌었기 때문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은 이거는 업데이트가 된 계약서구나 라고 해서 들어가시면 되세요. 근데 반면에 이런 게 없으면 물어봐야 돼요. 원래는 공인중개사가 다 설명하도록 지금 의무가 다 되어 있는데 두루뭉술하게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얼마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 버리니까 확실하게 이렇게 항 자체가 나눠져 있는 게 업데이트가 되어 있고 훨씬 더 유리하죠. 그렇죠. 그리고 말 나온 김에 특약사항도
유리한 특약들이 미리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좀 바로 보면 그 선순위에 뭐 저당권이나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도 있는데 내가 들어간 다음에 그 보통 계약금 넣고 한 달 정도 텀이 있잖아요. 그 텀 사이에 근저당 막 설정하는 사기가 유행했었어요. 예전에. 그런 사기 때문에 이 임대차 한 다음에 그 중간에는 뭐 다른 근저당이나 뭐 대출 같은 거 받지 못하도록 아니면 임차인 받지 못하도록 하는 특약을 미리 기재해 놓는 이런 식의 계약서가 업데이트가 된 계약서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이런 뭐 좀 임차인에게 유리해 보이는 조항들이 들어가 있는 계약서가 최신 업데이트된 계약서이기 때문에 이런 계약서를 쓰는 좀 공인중개사를 찾아가시는 것도 방법이긴 해요. 아직까지는 이게 너무 최신이라 가지고 많이 반영은 안 되는데 아무튼 이런 내용 만약 이런 최신 계약서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이런 미납국세나 이 선순위 확정일자 현황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다가구라면 이거는 다가구라면 되셨나요? 네. 그리고 여기까지 됐고요. 그냥 특약까지 자연스럽게 설명이 됐는데 특약은 이제 가능하면 상세하게 기재하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쨌든 이제 나가시면은 이제 기숙사에 있는 분들도 있을 테고 이미 임대차를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나가시면서 처음에 좀 불리하게 특약이 기재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나갈 때 다 원성 복구 다 해놓고 나간다든지 뭐 그럼 임차인한테 불리한 조항들이 많이 생길 때도 있는데 그런 조건들에 대해서 협의가 됐으면 상세하게 해주셔야 나중에 분쟁이 없어요.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예전에 저도 이제 사회초년생일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저도 이제 월세 계약을 해서 살았는데 그 나갈 때 되니까 저 그때 군대 가기 하루 전이었거든요. 다음날 군 입대를 해야 되는데 하루 전에 이제 보증금을 받아서 가야 돼요. 근데 갑자기 이거 녹화되는 거구나. 그 집주인 아주머니가 아니 보증금 못 주겠다는 거예요. 왜요? 라고 하니까 곰팡이가 펴서 돈을 못 주겠다는 거예요. 아니 곰팡이 핀 거는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렇죠. 곰팡이 핀 거는 보통 시설부 하자이고 곰팡이 핀 것만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유는 될 수가 없다. 그럼 난 임차권 등기하고 나가겠다. 그러면 피해를 누가 볼까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그 당시에는 저도 아직 어렸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잘 못했어요. 곰팡이 핀 것 때문에 크게 다투기도 싫어가지고 그냥 그때 그 당시 돈으로 20만 원 주고 나왔었거든요. 사실 줄 의미가 없는 돈이었는데 그런 컨디션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미리 기술을 해놓으시면은 참 좋다. 사실 그 사회초년생일수록 법을 잘 모를수록 그런 갑질 아닌 갑질에 당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좀 갑질 아닌 갑질에 좀 당하시지 않으려면은 이런 내용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그 당시 임차권 등기를 알았다면 그 20만 원 내가 안 주고 나왔을 텐데. 그 다음에 가계약은 뭔지 아세요? 가계약금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가계약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계약을 할 때 그 매매를 할 때도 그렇고 임대차를 할 때도 그렇고 집이 마음에 들었어. 당장 그럼 한 1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걸어놓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보통 가계약금이라 그래요. 사실 이 가계약금이라는 것이 법상으로는 없어요. 가계약금에 관한 규정은 법상 없는데 관행상 그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이 부동산에서 내가 이렇게 가계약금을 걸어놓으면 내가 우산돈을 주겠다 이렇게 관행상 많이 하는 바람에 가계약이라는 이제 관행이 생겨버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사실은 판례도 많이 없고 법도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행상 좀 해결하던 부분이 가계약금을 넣게 되면은 나중에 그 가계약을 포기할 때 그 가계약금 걸었던 사람이 포기하게 되면은 그거 포기하고 아니면은 소유자가 그거를 뭐 돌려주면서 그럼 가계약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좀 많이 관행이 쌓였었거든요. 근데 이 가계약이라는 것 자체가 불분명했기 때문에 가계약에서 분쟁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 계약은 어때요? 계약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증금, 계약금 있잖아요. 이 계약금 같은 경우에는 법에 규정이 있어요. 법에 규정이 있어가지고 민법상 규정이 있어가지고 만약에 뭐 중간에 좀 법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만 중간에 내가 이 누구의 귀책 사유가 있는지에 따라서 매수인이 만약 이 부동산을 마음이 바뀌었어요 안 살래요 하면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가는 게 관행이죠. 예, 그게 어느 정도 법상으로도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매도인이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그 값에 못 팔겠다라고 하면은 그 계약금의 2배를 주고 계약을 이제 해약하는 게 관행이기도 하고 법상 맞는 말이기도 해요. 근데 가계약은 그게 없었어요. 지금도 없고 사실. 근데 가계약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좀 너무 두루뭉술하게 좀 그 부동산에서 하시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했었는데 판례가 한번 나옴으로써 정리가 좀 됐습니다. 일단 가계약은요, 이 정도에 이르렀다면 계약일까요? 가계약일까요? 이 정도. 오, 어떻게 하셨어요? 네. 이 정도가 됐다면 계약이라고 봐야 돼요. 오, 혹시 부동산 관련된 일에 종사하고 계시나요? 그 정도까지였다. 맞아요. 대상물하고 여기는 뒤에가 지워져 있는데 이건 지운 거거든요. 몇 동 몇 호 정도까지 집을 특정할 수 있는 정도까지 목적물이 정해져 있고 금액하고 계약일하고 계약 기간까지 정해져 있다면 일반적으로는 이건 단순한 가계약이 아니라 계약이 성립됐다고 봐요. 계약의 중요한 내용들은 다 좀 합의가 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돈을 지급했다면 그건 가계약금이 아니라 사실은 계약금이거나 계약금의 일부예요. 그래서 사실은 가계약금은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건 이거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는 계약금의 법리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해약하려면은 계약금에 따라서 해약하시거나 그래야 돼요. 근데 우리가 많이 문제가 되는 이 가계약금은 사실 이 정도 상태가 아닌 그냥 집 봐가지고 이런 집이 있는데 잡아드릴까요? 전화를 해가지고 진짜 그런 경우는 진짜 가계약금이거든요. 어디 이제 학교 앞에 좋은 데 나왔다, 방 나왔다. 빨리 보러 와라 하면서 뭐 100만 원 입금해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진짜 가계약금이고 언제 잔금 납부할지 그런 게 안 정해져 있다면 가계약인데 사실 그거는 지금 이제 판례를 보여드릴 텐데 이런 해약금 적용이 안 돼요. 지금 판례는 그 가계약금을 일단 넣었더라도 이런 식으로 계약금의 일부라거나 아니면은 해약금으로 하자라는 합의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돌려받을 수 있다는 취지예요, 결국.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 사건도 놀랍게도 300만 원 때문에 대법원까지 간 사건이거든요. 놀랍지 않습니까? 300만 원 가계약금 반환받으려고 대법원까지 간 사례인데 이 사람 때문에 대법원 판례가 생긴 거예요. 예. 가끔씩 변호사가 약간 오기로 약간 자존심으로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이 경우도 가계약금을 지급했다가 임차인이 나는 다른 집 계약할래요 라고 해서 가계약금 돌려주세요 라고 한 사례거든요. 근데 이 사례에서 임대인은 무슨 소리냐, 가계약금으로 받은 거 마음 바꿨으면은 가계약금은 몰치 받는 거지 라고 해서 그냥 몰치하고 끝내려고 했어요. 근데 그 돈 돌려달라라고 해서 300만 원 부당이득 반환금 청구를 한 거예요. 혹시 그런 사례가 있으면 지금 되게 흥미로울 거예요, 머릿속에. 가계약금 넣었었는데 뭐 10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그 돈 못 돌려받고 그냥 끝냈던 경우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돌려받을 수 있어요. 이 판례상으로는. 반대로 임대인이 손해를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또 해약금으로 하는 약정이 있었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이상 그거 돌려줘야 된다라는 게 이 판례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가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근데 가계약 이상인 계약금의 일부라거나 이제 요즘 실력 있는 이제 공인중개사분들은 계약금의 일부라는 문구를 넣거나 그거를 해약금으로 한다, 가계약 해약금으로 한다라는 문구를 넣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돌려받지 못하는데 단순히 진짜 돈만 넣은 경우 아니면 가계약금으로 넣으세요 해서 넣은 경우에는 사실 돌려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앞으로 가계약에 대해서는 약간 자신감이 생기겠죠. 가계약 진짜 실무상 관례상 진짜 많이 하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가계약금 판례상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집주인한테 아니면 공인중개사한테 얘기하시면 돼요. 물론 안 돌려주면은 소송해야 되지만 네. 실제로 한 경우가 있어요. 이제 가계약금은 워낙 액수가 작기 때문에 많이는 안 하시는데 좀 그 금액이 좀 큰 경우에 뭐 집값이 뭐 10억 이런 집값이 너무 비싸죠. 집값이 10억 이런 경우에는 계약금도 한 1,500만 원, 계약금도 한 1억 5천 돼버리고 가계약금도 한 1,000, 2천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3천만 원짜리 가계약금 반환 청구를 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 경우가 딱 이런 케이스였죠. 그래서 가계약금
범위를 벗어나는지 아닌지. 그래서 만약 가계약금을 줬다면은 이 판례를 들고 가셔가지고 돌려달라라고 할 수는 있는데 약간 다툼의 소진이 있다. 그리고 등기부 혹시 그럼 좋습니다. 예. 그럴 때 네. 제가 그냥 이런 판례가 있다 이런 거 네. 말고 조금 위력을 가진 액션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소송 말고는 없나요? 소송 말고요. 그냥 네, 주변에 뭐 없나요? 주변에 아는 대법관이 있다, 변호사 있다라고 위력을 좀 보시면 되는데 농담이고 사실 진짜 배째라고 하면은 민사소송 하는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실무적으로 얘기하면 제일 애매한 금액이 1,000만 원부터 한 100만 원부터 한 300만 원 정도부터 한 3천만 원 사이 금액이 제일 애매하거든요. 3천만 원이 큰 돈이잖아요. 근데 변호사를 써서 뭔가 소송을 하기에는 되게 애매한 금액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게 돈이 한 3억이다. 변호사 써야 되겠죠. 그럼 변호사 써서 변호사 선임해서 좀 청구해버리면 되는데 300만 원 약간 애매해요. 한 1,000만 원부터는 이제 변호사를 하고 뭐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 꼭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300만 원이면은 약간 좀 애매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분쟁조정위원회 쪽으로 가기도 하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 선호하진 않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 저는 법을 잘 알고 솔직히 맘먹으면은 내일이라도 소장을 쓸 수 있으니까 뭐 오늘 지금 선임하시면은 한 4시 반에는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저 같으면 가능하면 소송을 선호하죠. 그래서 법을 잘 알고 모르는 게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많이 달라져요. 내가 불이익을 당했을 때 솔직히 이제 일반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한 50만 원, 100만 원 정도의 불이익이 있으면 아이씨 똥말 봤다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사실 많잖아요. 변호사는 네가 봐봐라 하면서 바로 소장 만들어서 넣을 수 있으니까 아니면 어떤 형사 피해가 있으면 바로 고소할 수 있으니까 이제 일상생활을 대하는 자세가 좀 달라지죠. 그래서 아는 변호사 있다고 하는 것도 되게 좋아요. 아는 변호사가 누구다? 유튜브를 보여준다. 여기다. 네, 이쪽에서 얘기하는데 가격금 돌려받을 수 있다는데요? 라고 하면은 네, 이 유튜브 링크 보내주시고 좋아요 댓글 달아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스갯소리지만 아는 이제 법조인이 있다, 법을 좀 잘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게 좀 인생에서 좀 큰 도움이 되긴 해요. 사실 자기 분야만 알고 잘 가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어떤 법이라거나 어떤 의료라거나 이런 거는 좀 아는 사람이 있으면 좋긴 하죠. 그렇습니다. 좀 사실 뭐 지급 명령이나 임차권 등기 이런 거는 할 줄 알면 너무 좋아요. 제 생각에 일반인 분들이 그 정도는 알았으면 좋겠어요. 임차권 등기하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임차권 등기하는 거나 지급 명령하는 거, 간단한 지급 명령, 대여금 그런 거 어렵지 않거든요. 그런 거 정도는 기본적인 상식으로 좀 알고 계시면 좀 좋긴 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모음을 안 해야네. 지급 명령 할 거다라고 좀 얘기하시는 것도 좋죠. 바로 뭐 이런 법적인 액션을 취할 거다, 법적 조치할 거다라고 하는 것도 좋죠. 방법으로. 그다음에 등기부. 자, 등기부라는 거 많이 들었죠. 등기부 실제로 봐보신 분 있으세요? 안 봐보신 분? 등기부 한 번도 안 봐봤다. 생각보다 꽤 있네. 그러면요. 등기부라는 게 많이 등기부 하잖아요. 앞으로 나가서 사실 등기부도 못 보면 사회생활 하기 좀 쉽진 않아요. 모르고 사셔도 되긴 하는데 그러면 공인중개사를 잘 만나야죠. 등기부라는 걸 오늘 처음 봐보신 분들도 있으니까 천천히 좀 볼 텐데 사실 이 등기부 갑구을구 이런 거 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조금 있다가 천천히 좀 잘 말씀 좀 드릴게요. 등기부나 이런 거는 좀 들어오는 봤을 텐데 뭘 조심해야 되는지는 사실 잘 모르시잖아요. 뉴스에서 등기부 잘 봐야 된다. 뭐가 무서운 거고 뭐가 좀 어려운 거고 이런 거다 하는데 사실 실제로 이거를 봐보시거나 판단해 보신 적은 많이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좀 이 정도만 알아도 어느 정도 큰 줄기는 피해갈 수 있도록 말씀 좀 드릴게요. 이따가. 그러면 이제 임대차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는 뉴스에서 하도 말해가지고 이제 다 아실 텐데 끝나갈 때
끝나갈 때는 사실 또 잘 모르세요. 끝날 때 내가 이제 그럼 경우의 수가 두 가지잖아요. 앞으로 계속 살 경우도 있고 뭐 이걸 종료시켜 가지고 돈 받고 나가고 싶은 경우도 있고 사실 그런 경우가 꽤 있을 텐데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도 꽤 있어요. 사실 그 임대차가 종료되는 시점에서는 딱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6개월부터 2개월, 6개월부터 만기 6개월부터 두 달 사이에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된다. 아니면 상대편이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된다. 이때 것만 효력이 있어요, 사실. 나머지 여기서 뭐 지지고 볶고 한 거는 사실 법률적으로 사실은 효력이 많이 크게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뭐 아예 합의해서 종료해서 나가지 않는 이상. 내가 이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라고 하면은 6개월부터 2개월 사이에 내가 계속 살겠습니다. 갱신 요구를 하셔야 되고 만약에 임대인 측에서 이제 임차인 더 못 살게 하고 싶다라고 하고 나가게 하고 싶으면은 6개월부터 2개월 사이에 이제 계약 만기 때 돈 돌려줄 테니까 나가세요라고 해야 돼요. 그리고 묵시적 갱신이라는 게 하나 더 있는데 묵시적 갱신 혹시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없죠. 그러면은 사실 묵시적 갱신이라는 거는 이 6개월부터 2개월 사이에 아무런 말도 없이 지나갔을 때 아무런 말도 없이 지나가는 때가 있어요. 내가 분명히 25년 12월 31일까지만 살겠다 하고 이제 살고 있었는데 25년 30일 뭐 너무 머니까 좀 감정이입하려면 23년 뭐 한 10월까지만 살겠다 하고 그때 계약 만료가 됐는데 지금까지 나도 아무런 말이 없고 임대인도 아무런 말이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네, 맞아요. 그게 묵시적 갱신이에요. 묵시적 갱신인데 그러면 어떻게 연장이 되냐? 기존 계약하고 똑같이 연장이 돼요. 그럼 23년까지 21년부터 23년까지 2년 살았으면은 똑같이 2년이 일단 연장이 돼요. 근데 이렇게 2년이 갑자기 연장이 돼 버리면은 임차인 입장에서 뭐 임대인도 마찬가지지만 임차인 입장에서 되게 난감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나 24년 한 4월쯤에 나가고 싶은데 그러면은 계약 묵시적 갱신이 됐을 때는 내가 지금 빨리 나가고 싶습니다라는 통지를 하게 되면은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해요.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임차인한테 유리하죠. 임대인은 그게 안 돼요. 임대인은 무조건 2년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임차인의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됐을 때는 내가 갱신이 됐더라도 23년 10월 이후로 2년이 연장돼서 25년까지 계약이 돼버렸더라도 3개월 전에만 말하면 돼요. 3개월 전에 말하면은 묵시적 갱신의 종료의 효과가 발생해 버려요. 그래서 묵시적 갱신이 법리적으로는 가장 임차인한테는 유리해요. 임대인은 억울하죠. 어쩔 수 없어요. 법이 그래요. 네. 그래서 법리적으로는 묵시적 갱신이 가장 유리하긴 한데 임차인 입장에서 근데 가능하면 협의를 하시는 게 좋긴 좋습니다. 분쟁이 없는 게 가장 좋아요. 법리적으로 조금 유리하고 불리한 것 때문에 어떤 분쟁 소지를 맞는 것보다 아예 분쟁 소지가 없이 이 6개월부터 2개월 사이에 협의를 하시는 게 가장 좋다는 입장이 제 생각이에요. 어쨌든 변호사비 들고 소송 비용 들면은 힘드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는 6개월부터 2개월만 생각하시면 되세요. 내가 계약 해지가 이제 만기가 다가온다. 그럼 그때 변호사가 6개월부터 2개월 생각하라 그랬는데 그래서 6개월, 2개월 사이에 뭘 해야 되나 찾아보시고 하시면 돼요. 연장할 건지 해지할 건지 종료할 건지. 네. 네. 네네. 그럼 계약서 따로 안 써도 되나요? 네. 오히려 확정일자는 따로 받으시면 안 돼요. 확정일자는 이따 이거 너무 그러니까 맨 처음 확정일자를 그대로 가져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공인중개사가 센스껏 많이 잘 하시는데 공인중개사마다 노하우가 달라요. 계약서 사이에 간인을 하시든가 아니면 확정일자는 기존 계약에 따른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계약서 써주시는데 그걸 깜빡하시고 확정일자를 새로 찍어버리면 확정일자가 21년도 확정일자가 아니라 23년도 확정일자가 돼버려요. 그럼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21년도가 아니라 23년도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확정일자가 중간에 아무런 근저당이나 그런 게 없으면 좋은데 상관이 없는데 그 중간에 후순위로 그 소유권자가 뭐 대출을 해버렸다. 그러면 후순위로 밀려버려요. 그래서 확정일자는 다시 받으시는 건 절대 안 되고요. 계약서 새로 쓰시더라도 요즘 공인중개사분들이 그 정도는 다 아셔가지고 확정일자를 앞으로 계속 유지시켜두는 방법으로 많이 하세요. 그래서 계약서는 다시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는데 만약 쓰시게 된다면은 반드시 그거는
확정일자는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세요. 그냥 기존 계약서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연장한다고 써도 되지 않아요? 그렇게 해도 돼요. 그게 사실은 더 안전해요. 그게 뭐 네. 그게 더 안전하고 혹시 증액하시면은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또 앞에 계약을 증액하는 취지다 하고 그거는 확정일자 또 따로 받으시긴 해야 돼요. 그러면은 우선 변제권이 둘로 나뉘어요. 1억 9천에서 2억으로 늘어났으면 1억 9천만 원은 21년도 확정일자에 따라서 우선 변제를 받고 증액된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이제 23년도에 그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이제 보호를 받아요. 확정일자라는 게 중요해가지고. 종이에 가져가서 그 위에다 받으면 되잖아요. 확정일자요? 네. 확정- 아니 이제 그 기존 계약서에 네. 작성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다가 이제 연장한다고 썼어요. 금액이 증가돼. 네. 그럼 거기다가 그냥 또 받아도 되지 않아요? 요령은 여러 가지인데요. 그 중개사마다 그 증액됐을 경우에는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계약서는 쓰세요. 계약 따로. 네네. 근데 이거 실수하시는 분은 거의 못 봤어요. 공인중개사가. 네. 그래서 일단 이 6개월 1개월 이거는 무조건 기억을 해두셔야 되세요. 지금 임대차 기간은 알고 계시죠? 지금 임대차 몇 년 살 수 있어요? 2년. 2 플러스 2죠. 임대차 보호법이라 가지고 갱신 한번 할 수 있어서 4년까지는 보호를 받아요. 네. 이거는 이제 나갈 때 이제 23년 10월 달인데 내가 나간다고 하고 그 임대인도 나가세요라고 했는데 막상 만기에 돈을 안 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왜 안 주세요? 닥달하잖아요. 독촉하고. 저 나가야 되는데 다음 주 계약했는데 왜 안 주세요? 라고 닥달하는데 돈을 안 줘요. 다음 임차인이 들어와야 주지. 이거 맞는 말이에요? 아니죠. 이게 어차피 보증금, 전세금이라는 것도 빌린 거거든요.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돈을 빌려준 거나 마찬가지인데 대가 관계로 그거는 이제 나갈 때 줘야 돼요. 근데 다음 임차인이 줘야 주지, 다음 임차인이 들어와야 주지라고 하는 거는 틀린 말이에요. 그런 항변은 100% 져요. 근데 아직까지도 그런 항변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소송 가면은 저희 변호사로서는 되게 쉬운 소송이기 때문에 참 고맙고 감사한데 그런 항변을 하시면서 돈을 안 주시는 분들이 법정 오셔가지고 다음 임차인이 오셔야 주죠. 이런 식으로 많이 항변하시는데 판사님이 돌아가세요 이래요. 진짜. 그래서 뭐 더 주장하실 거 없으시면은 판결 내리겠습니다 이러고 판결 내리세요. 근데 아직까지도 좀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아직까지 그 당시에는 사실 임대인이 갑이었잖아요. 그 마인드가 유지되고 있어가지고 아직까지도 뭐 다음 임차인 오셔야 준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혹시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은 바로 이런 민사소송이나 이런 법적인 조치를 취하시면 됩니다. 이 전세 보증금이 워낙 볼륨이 크기 때문에 보통 1억 이상, 뭐 2억, 뭐 큰 경우에는 뭐 몇 억까지도 하잖아요. 그럼 소송 비용도 많이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변호사를 쓰시게 되면은 좀 빠르고 편하게 받을 수는 있습니다. 민사소송 하시거나 우리 지급명령 같은 거 많이 하는데 민사소송 하셔도 되고 지급명령 하셔도 돼요. 둘 간의 차이는 민사소송보다 지급명령이 좀 빨라요. 지급명령의 경우에는 이의제기를 안 하게 되면은 좀 빠른데 반대로 이의제기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느려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급명령을 선호하진 않아요. 다만 명백한 이제 장점은 이제 임지대라고 그 법원에 돈을 내는 게 있거든요. 변호사 말고 변호사한테 주는 거는 이제 변호사 보수인데 감사합니다. 변호사 보수. 예, 여하튼 그 법원에 임지대를 내는 거는 이거는 돌려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임지대 경우가 한 2억 정도 전세로 치면은 꽤 차이 나요. 지급 명령이 한 30에서 40만 원 정도면 민사소송 한 8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게 처음에 나가는 비용이 좀 커가지고 지급 명령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이의 제기를 하게 되면 돌고 돌아서 민사소송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저는 민사소송을 더 선호를 합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전세보증보험이죠. 전세보증보험. 여러분들을 제가 거의 전세보증보험 전도사인데 사실 전세보증 그냥 두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나가셨을 때 어떤 뭐 고민하지 마시고 보증보험 가입되죠? 보증보험 가입되는 집이죠? 라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솔직히 이제 저도 20대 초중반이나 20대 뭐 중후반까지도
고시원이나 뭐 약간 좀 작은 그런 쪽방 같은 데도 많이 살아봤거든요. 그런 데는 사실 이제 이런 이제 보호를 받지 못해요. 근데 대신에 그건 월세이기 때문에 뭐 보증금의 리스크는 많이 없는데, 여하튼 전세 보증금, 네,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없는 집은 약간의 문제가 있는 집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히 전세의 경우에는 보증보험 되는 집으로 가시는 게 좋아요. 예. 광고 많이 하고요. 광고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 광고하면 할수록 이 전세보증보험 하는 업체가 딱 두 군데인데, 그 허그, 예, 허그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하고 이제 서울보증보험 두 가지인데 둘 다 적자예요. 둘 다 적자인데 왜 광고하냐면 어쨌든 국책사업이니까. 그래서 국책사업으로 어쨌든 이제 나라에서 보전이 되니까, 그리고 전세 사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하는데, 그 허그 적자가 연간 지금 1조예요. 23년도, 22년도, 23년도 기준으로. 그만큼 전세 사기 많고, 보증 그 허그가 적자라는 건 그만큼 혜택받는 사람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드시는 게 좋아요. 그만큼 사기가 많다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좀 개요만 잡으시고, 그리고 형사 고소는 요즘 전세 사기 난리잖아요. 진짜 내가 그런 형사 피해를 당한 것 같은 경우에는 고소도 고민을 좀 해보셔야 돼요. 사실 요즘 그 지능팀이나 경제팀에서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20년도, 21년도에 그 전세 사기로 구성을 해서 고소장 가지고 하면은 안 받아줬어요. 전세 보증금 못 받은 걸로 고소하시면 어떻게 해요? 변호사가 가는데도. 근데 요즘에는 엄청 잘해줘요. 뭐 빌라왕 이런 것들 뉴스에 터지면서 일단 내가 당해도 왕한테 당해야 된다. 그 조금 유명한 사람한테 당하면 경찰에서 되게 잘해주세요. 수사도 잘해주시고 어떤 뭐 중간중간 연락도 잘해주시고. 근데 기존에 뭐 20년도, 21년도 이때는 이제 건건이 당하다 보니까 어떤 수사에 대한 이지도 많이 없고, 요즘에는 워낙에 잘해주니까 만약에 내가 당했다, 뭐 진짜 당한 것 같다면 한번 가서 상담 받아보시면 명부에 다 등록이 돼 있거든요. 수사 중인 사람들은, 빌라왕 이런 사람들은. 요즘에 수원도 난리잖아요. 그거 엄청 크게 터질 건데, 이런 대규모 사건인 경우에는 그 경찰서 빨리 가시는 것도 답이에요. 그 맨 처음에 어차피 뒤에서 얘기할 거니까, 빌라 왕이 되려면은 몇 채 정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담인데. 그 맨 처음에 빌라 왕이라는 이제 용어가 나온 거는 한 100채 정도였어요. 맨 처음에 한 21년도 이 정도, 20년도. 그때 그런 이제 책들, 이제 투자서가 좀 유행했거든요. 나는 돈 한 푼 없이 100채의 주인이 됐다. 갭 투자한 거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게 갭 투자였어요. 경매로 빌라 매수해서 뭐 전세 주면서, 그 당시에는 이제 순수한 갭 투자의 개념이 있긴 있었는데 어떤 뭐 리모델링도 하고 그랬으니까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 많이 변질이 됐죠. 그 20년도, 21년도부터는 좀 많이 좀 변질된 상태로 빌라왕이 대규모 매입하고 대규모 이제 조직적으로 되면서, 뭐 이제 300채는 명함 못 내밀잖아요. 1000채 그때 PD 수첩에서 했던 게 거기 제 사건도 하나 있었는데, 1000채 가진 빌라왕이 있는데 그 옆에 같은 사무실에서 또 1000채짜리 빌라왕 B가 있어요. 이 사무실 그냥 그 족발처럼, 그 냉면 옆에 족발 파는 것처럼 같은 사무실인데 이 빌라왕을 관리하는 업체가 여기도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이 사무실이 몸통이고 이 사람들은 바지 사장들인데 둘만 합쳐도 2000채가 넘는 거예요. 그게 저 북부였는데, 그쪽 그래서 이 사건들이 좀 그때는 진짜 크게 터졌죠. 근데 이번에 수원도 엄청 크게 터질 건데, 여하튼 요즘은 1000채 정도는 가져야 빌라 왕이다. 네. 돈이 많은 건 아니고요. 돈이 있으면서 하면 차라리 다행이에요. 돈이 없으면서 진짜 넝쿨넝쿨 치면서 계속 이제 피해자만 양산하는 방식으로 좀 해서 문제가 되는 거죠. 터질 때까지 이제 폭탄 굴리기처럼 하면서. 그래서 저는 뭐 보증보험이 너무 좋기 때문에 보증보험 되는 집으로 가시면 된다.
혹시 지금 보증보험 가입해 보신 분 있으세요? 저는 있습니다. 저는 그 보험금 받을 뻔했거든요. 여하튼 민사소송은 지금 이제 민사소송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거를 이해하시라는 말이 아니라 이렇게 어려우니까 그냥 보증보험 가입하란 말이에요. 이제 민사소송 흐름도인데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고 어떤 뭐 그 상대편을 찾아가지고 주소를 찾아가지고 뭐 전화번호만 알면 전화번호로 뭐 주소 알면 주소로 아니면 주민등록번호를 알면 어떻게든 찾아가지고 상대편한테 통달시키고 그 상대편 답변서 받고 그 다음에 법원 뭐 변론기일이 있을 때 가서 이런 저런 사정을 얘기한 다음에 재판장이 분석하고 그 다음에 판결이 나온 형태예요. 이게 말로 뭐 이게 되게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이 앞에 절차만 한 3, 4개월 걸리고요. 이 뒤에 절차가 한 5, 6개월 정도 걸려요. 이 절차가 수행하는데 보통 임대차는 요즘 빨리 끝나는 편인데도 한 8개월에서 1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런 절차를 거쳐서 돈을 받으시는 것보다 보증보험 가입한 게 훨씬 쉽다. 예. 더 좋은 거는 아예 그런 집에 계약 안 하는 게 제일 좋다.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인데 어쨌든 이런 절차를 거쳐서 민사소송 거치는 거는 솔직히 여러분들이 하기 어려우세요. 그냥 이 정도 상황이 돼버리시면은 그 변호사 찾아오셔가지고 변호사한테 좀 맡기는 게 좀 낫고요. 어쨌든 이런 상황까지 안 가도록 여러분들이 예방을 좀 하시고 보증보험도 가입하시고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솔직히 이 영역은 그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가 해야 되는 영역이라서. 그리고 결국은 그런 이 민사소송을 거쳐가지고 이 집을 경매 쳐야 되죠. 예. 경매를 치는데 그 요즘 전세 사기가 좀 악독한 게 그 저희가 옛날 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방이 하나 남으면 그냥 방 빌려주고 집 하나 남으면 집 빌려주고 그래서 보통은 경매 치면은 거의 다 돌려서 받아서 갔어요. 이게 한 전세 2억이면은 집값은 한 3억 정도 되는 집을 전세 2억짜리로 빌려줬거든요. 근데 경매 치면은 한 2억 4천, 2억 5천 받으니까 충분히 변호사비까지 다 뭐 보전시키고 이제 받아서 가셨어요. 피해 하나도 없이. 근데 요즘 형태 그 전세 사기는 하도 갭 투자가 성행하니까 역전세라고 하잖아요. 역전세가 그래서 나오는 말이에요. 경매 쳤을 때 내가 돈을 다 회복하지 못하는 그런 전세, 역전세. 그러니까 실제 가격이 한 1억 6천밖에 안 되는데 뭐 공인중개사의 말빨로 한 1억 8천에 전세 잡고 아니면 심지어는 이제 감정평가사하고 결탁을 해서 이제 좀 높게 잡고 특히 신축에서는 감정가가 구축에 비해서 조금 장난치는 게 좀 심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없지 않다. 실제로 감정평가사가 한번 이제 고소당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여하튼 그런 역전세가 나오기 때문에 경매를 쳤을 때 다 돈을 못 받아간 경우가 지금 굉장히 많아요. 지금 형태의 전세 사기에서는.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이 상담 오시면은 제가 분석을 해드리거든요. 웬만한 거는. 그래서 경매가 어느 정도 가격까지 될까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 좀 마음이 좀 편하고 진짜 형편없는 경우에는 이거 최소한 뭐 2, 3천 정도는 손을 보시겠다, 뭐 4, 5천 정도 손을 보시겠다 그런 생각을 좀 마음에 품고 하면은 저도 마음이 좀 불편하긴 하죠. 그래서 어떤 집행 단계에서는 이런 경매 절차를 따라서 하게 된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증보험 가입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보증보험 가입하시는 게 저는 지금으로서는 어쩔 수 없고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거는요. 이 보증사고의 정의 이거를 알아두시면 돼요. 이 보증사고의 정의 부분인데 이건 허그 홈페이지에서 캡처한 부분이고요. 보증사고라는 게 뭐냐면 전세계약 종료 후 한 달까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경우에 내가 23년 10월 달에 나가기로 했었는데 내가 11월까지 돈을 안 줘. 그러면 보증사고로 이제 허그에 신고를 하면 돼요. 접수하시면은 한 2달, 요즘 조금 업무가 많이 밀려가지고 2달에서 3달 정도 걸리거든요. 그럼 심사기간 거친 다음에 그 기간 후에 바로 보험금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대출 갚고 나가시면 돼요. 좋죠? 그 아웅당 민사소송 아까 말씀드렸던 민사소송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를 허그에서 다 알아서 해줘요. 너무 좋죠. 이게 사실상 이게 제일 빨리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이 계약 기간 중에 내가
23년 10월까지 살고 나가려고 했는데 한 23년 한 5월쯤에 갑자기 집에 무슨 서류들이 막 날라오고 경매가 됐대요. 제가 그런 케이스였거든요. 경매가 됐다고 해가지고 이게 뭐야? 라고 알아보니까 집주인이 뭐 빚을 못 갚아가지고 경매가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끝까지 경매 절차를 마쳤는데 내가 2억 원을 받아 나가야 되는데 경매 대가가 한 1억 6천밖에 안 나왔다. 그럼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허그에 접수시키시면은 받고 나가실 수 있어요. 아주 좋죠. 어쨌든 돈은 다 받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보험은 보험료가 조금 부담되신다라는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1억당 한 제가 정확히는 기억 안 나는데 1억당 1년에 한 14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2년 해봤자 한 30만 원 돈 되잖아요. 가입 안 할 이유가 없어요. 나중에 변호사 상담료만 해도 몇십만 원 나가고 실제 뭐 하려고 하면은 몇백만 원 훅 나가버리는데 보증보험 가입하고 그냥 발 뻗고 자시는 게 훨씬 좋아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그냥 보증보험 가입하자. 근데 요즘 또 이자 부담이 많이 늘어가지고 전세보다 좀 월세를 선호하신다는 분도 있는데 여전히 전세가 가진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혹시 전세를 생각하고 계신다면은 보증보험 가입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사기. 혹시 사기 당해보신 분 있어요? 없으시죠? 저는 있습니다. 네. 네. 제가 그래서 감정이입이 좀 많이 되세요. 제가 뭐 못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저는 일단 민사 전문 변호사로 등록은 되어 있는데 사기 고소를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저는 떼인 돈을 받아들이려고 하다 보니까 사기 고소도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전세 사기도 많이 좀 하게 됐어요. 결국 사기라는 전세 사기든 뭐든 이 사기라는 이제 죄에 대해서 모든 걸 입증을 좀 해야 됩니다. 기망하고 어떤 그 연관관계를 입증해야 되는데 사실 그 사기를 안 당해보셔서 모르겠지만 한번 당해보시면 진짜 피눈물이 나거든요. 믿는 분한테 사기당한 경우도 있고 심지어 뭐 가족한테 당하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가 돈을 모으려면은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모으는 거 되게 힘든데 사기 한 번 당하면 뭐 8천만 원, 1억 정도 나가잖아요. 돈이 그 정도 사기를 당하시는데 제 지론이 뭐냐면 누구나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모두 다 평생에 한 번 정도는 사기를 당한다. 한 1억 정도의 사기는 당한다. 제 지론이에요. 네. 그래서 그거를 안 당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다행인 거고 앞으로 안 당한다면 또 좋은 건데 평생 한 번 정도는 사기를 당하실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저희 그 현창일 변호사 검색하셔가지고 현변TV 구독해 주시면은 앞으로 사기 당할 일 많이 없이 돈이 있어도 당하고 없어도 당하는 게 사기예요. 지금 우리나라 사기가 너무 사기의 계보가 있거든요. 사기 계보. 어떤 뭐 투자 사기가 유행할 때가 있었고 21년도에는 이 전세 사기가 진짜 엄청났는데 진짜 요즘에 뭐 그 실명 거론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 최근에 뭐 유행어 만드신 분 있잖아요. 아임 실례예요. 그런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도 어떤 사기를 공모하다가 좀 전 잡혔다고 생각은 합니다. 예, 적발이 빨리 돼서 다행인 건데 기본적으로 투자 사기나 이런 거는 조심하셔야 되는데 전세 사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아무 죄가 없잖아요. 당하신 분들이 아무 죄가 없는데 당하신 거고 투자 사기는 그래도 내 욕심이 있어가지고 뭔가 투자를 하려고 하다가 당한 거라서 뭐 그것도 물론 불쌍합니다만은 전세 사기 당하신 분들은 진짜 불쌍하거든요. 전세 사기는 저 개인적으로는 형량을 좀 많이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요건들이 많이 설명을 했는데 이거 지금 다 아시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만큼 좀 까다롭다 입증하는데 까다롭다라는 걸 좀 설명드리기 위한 거예요. 좀 변제 능력이 없는데 실제로 이 집을 처분했을 때 그 정도 가치가 안 되는 집을 전세금을 뭐 그 이상을 받아버리고 그렇게 뭐 전세를 받고 그 돈은 뭐 편취해버리고 그러면은 전세 사기가 된다고 저는 보고 있었는데 다행히도 요즘 판례의 흐름이 많이 바뀌었어요. 수사관분들도 전세 사기에 대해서는 큰 그림에서는 사기가 맞다. 예전에는 그렇게 안 해줬거든요. 전세 나중에 돌려받으시면 되잖아요. 이런 취지였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좀 많이 인정해주고 있는 추세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세보증금은 원칙적으로는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받으시는 게 원칙적인데 가능하면 보증보험 드시는 게 낫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건 너무 어려운 내용이라서 오늘 설명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 그 임대하시면서 확정일자 아까 말씀하셨는데 확정일자 왜 받는 거예요? 확정일자 전입신고 왜 하는 거예요? 네, 증명하려고. 맞죠? 네, 맞아요. 우선 변제권하고 대항력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결국 임대차 보호법은요, 전부 다 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대항력하고 우선 변제권 웃고 있죠?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있으면 웃어도 된다는 거예요. 요즘 전세 사기는 좀 안 그렇긴 한데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임대차 보호법이 보장을 해주고 있는데 상당히 강력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전세권 설정하고 이런 거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졌어요. 가격적으로 보나 뭐 비용적으로 보나 효력적으로나 보나 전세권 설정보다 임대차 보호법상 보호가 훨씬 더 강해졌기 때문에 기존에 뭐 전세권 설정 등기나 이런 거는 유명무실화됐고, 다만 임대차 보호법상 보호를 확실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와 이제 실제 거주, 이사해서 잘 살고 계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거 사실 되게 가볍게 여러분들 뭐 부모님이나 뭐 자녀분이 있다면 자녀분이 집 보러 갈 때 거기 전입신고 잘해라, 확정일자 잘 해놔라 이런 얘기 많이 하실 텐데 그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만약 아니었을 경우에는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결국 임대차 보호법의 요체는 결국은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위한 건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와 실제 거주 이 세 개가 요건이다. 예를 들어서 확정일자나 전입신고나 점유를 안 해놨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한 1억 6천짜리 집에 들어갔어요. 1억 6천짜리 전세 보증금 주고 들어갔는데 확정일자 안 해놓고 전입신고 안 해놓고 한 상황에서 집주인이 근저당을 한 2억을 걸어놨어요. 이 집의 가치는 한 2억 정도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은 돈을 한 푼도 못 받죠. 그래서 이 확정일자하고 전입신고하고 이사를 좀 해놓으라는 건데 결국은 이 대항력이든 우선 변제권이든 이 대항력에도 적게맞게 써놨잖아요. 굳이 알 필요 없어요. 대항력에는 뭐 어떤 효력이 있고 우선 변제권에는 이런 효력이 있는데 결국은 그냥 다 해놓으시는 게 좋다. 구분하실 필요 없이. 그리고 이거는 조금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이건 중요해서 설명 좀 드릴게요. 사실 지금 약간 그 임대차 보호법에도 허점은 있어요. 지금 법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9월 1일 날 내가 보통 계약은 그 전에 하잖아요. 한 8월 한 중순쯤에 계약을 해놨어요. 임대차 계약해가지고 1억 6천에 들어가기로 해놨는데 내가 한 9월 2일 정도에 이사를 가기로 했어요. 근데 이 집주인이 9월 1일 날 근저당을 대출을 해버린 거예요. 그럼 저는 어떻게 돼요? 돈 못 받아요. 왜냐면은 나는 9월 3일부터 보호를 받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9월 2일 날 이 사람이 대출을 했으면은 그 확정일자는 보통은 계약서 나오자마자 바로 거기 도장을 찍으시니까 걱정이 없는데 전입신고가 문제거든요. 전입신고랑 이사가 문제인데 돈 잔금 내자마자 당연히 이사하셔야 돼요. 먼저 들어갈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잘 안 해주죠. 먼저 들어가면 좋잖아요. 근데 그렇게는 안 해주니까 일단 돈 내면은 일단 짐 넣어야 돼요. 짐을 넣고 그래야 내가 점유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확인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짐 일단 넣어야 되고 전입신고 그날 당장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건데 사실은 전입신고한 날 다음 날부터 보호를 받아요. 이게 법의 흥결인데 전입신고 그때 즉시 보호를 받으면 참 좋죠. 그때 내가 등기부 잔금 내기 전에 등기부 한번 딱 보고 진짜 깨끗하네 해서 잔금 넣으면은 내가 완벽하게 보호를 받으니까. 근데 등기부 깨끗한 거 보고 전입신고를 했는데 이때 갑자기 대출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나는 그 다음 날부터 보호를 받기 때문에 보호를 못 받아요.
이게 그런 내용이에요. 사실 이거는 중요한 내용인데 법의 흥결이라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이게 은행을 먼저 보호할, 반대로 말해서 은행이 나보다 뒤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은행은 깨끗한 집인 줄 알고 월세집인 줄 알고 들어왔는데 은행도 보호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은행이 후순위가 돼버리니까. 이거는 근데 은행하고 임차인하고 누구를 보호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지금 법은 금융기관을 보호해준다는 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게 맞기도 하고. 근데 사실 이제는 이제 전입신고가 되면은 전산상으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금융기관은 그런 시스템을 충분히 구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보호를 굳이 임차인보다 먼저 해야 되나? 라는 것에 대해서는 제 사견이지만 좀 조정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약자보호 원칙상. 뭐 그런 제 사견이고요. 어쨌든 그 다음 날까지 방심하시면 안 된다.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건데 권리 발생 어쨌든 뭐 저희가 대항력이든 운송변제권이든 그 시점 그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하는 게 어쨌든 그 우리 주민센터 가셔가지고 아직 전입신고 안 해보셨잖아요. 나중에 이사를 가시면 그 가셔가지고 전입신고를 해야 돼요. 아직 군대 안 가셨죠. 군대 가셔도 그 동네에 전입신고를 하셔야 되거든요. 죄송합니다. 그 나쁜 말 해가지고. 네. 어쨌든 그 주민센터 가셔가지고 전입신고 하면은 그 동네에서 이 사람이 이사를 왔다. 그 동네 그 주소에 이사를 왔다는 것을 동사무소에서 확인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확정적이에요. 그래서 그게 공시가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 가지고 순서를 그렇게 잡아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다음 전입신고하거나 아니면 그 다음 대출한 사람들은 후순위야 라고 하는 게 선순위 후순위 개념이에요. 우리가 선순위 후순위 뭐 후순위 근저당권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 개념 듣기만 하시고 무슨 개념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거는 이런 이제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보다 앞선 게 있으면은 선순위 근저당, 그 뒤에 들어온 거는 후순위 근저당인데 뒤에 들어온 건 사실 알 필요 없죠. 저희가 뭐 우리 앞에 있는 것만 신경 쓰면 돼요. 내가 제일 앞에 있으면 제일 좋고 내가 맨 앞이 아니면은 앞에 얼마나 있냐 그것만 신경 쓰면 돼요. 그래서 등기부를 봐야 되는 이유가 결국은 내가 선순위인가 후순위인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실 거예요. 임대차 관련 분쟁은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차권 등기를 잘 활용하시면 되게 좋아요. 임차권 등기가 뭐냐면 이따 말씀드리긴 할 텐데 어쨌든 등기부에 임차 보증금을 안 줬다는 것을 기록을 남기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그 처음 시점에서부터 계속 유지를 시켜줘요. 뭐 전입신고를 딴 데 하시거나 이사를 가셔도. 근데 이게 소송하는 것보다 오히려 효력이 더 좋은 경우도 꽤 많이 있어요. 좀 보증금이 좀 작거나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돈을 다 안 주는 시시콜콜한 문제 그런 경우 발생했을 때 내가 1,000만 원 보증금인데 진짜 한 50만 원 띄고 주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진짜 그렇게 돈 버시는 분들 있어요. 진짜로 나중에 뭐 1,000에 50짜리 월세 사는데 나중에 뭐 장롱 조금 해졌다, 뭐 돌배장판 조금 해졌다라고 해가지고 처음에는 좋은 척 하다가 나중에 갈 때 이거 다 몰아내고 가라. 그래서 그렇게 해서 950만 원만 주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대학생이나 일반인들 관점에서. 그런 때 오케이 950만 받고 임차권 등기 하세요. 잔존 금액 50만 원에 대해서. 그러면은 제발 해주세요. 임차권 등기 말소해 달라고 연락이 올 거예요. 그 소송을 하려면 되게 어렵거든요. 예? 임차권 등기하는 게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생각보다. 근데 정확하게 하는 거는 조금 까다롭긴 한데 그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으면은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아니면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까지 가는 건 좀 비용이 많이 드니까 법무사 가시면은 좀 비교적 저렴한 수수료로 할 수 있으니까 임차권 등기 할 줄 아시면 되게 살 때 자신감이 생겨요. 내가 진짜 물어줘야 될 거는 물어주는데 진짜 뭘 부쉈다.
그럼 물어줘야죠. 근데 진짜 뭐 시시콜콜한 거 가지고 보통 4년 넘게 살면은 뭐 약간 좀 곰팡이 피고 그런 거 정도는 아니면은 약간 해지고 그런 거는 넘어가는 게 관행이잖아요. 근데 뭐 100만 원 내놔라 뭐 그러면은 임차권 등기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네. 들어갈게요. 네? 그래서 들어갈게요. 예, 사진 다 찍어 놓으면 좋죠. 네. 집주인이 LH면은 그냥 LH 걸지 말고 얌전히 다 낼까요? LH면은 사실 저 LH랑 분쟁이 생긴 걸 본 적이 없거든요. 네. 네, 저는 LH 사세요. 축하드립니다. 그 당첨되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근데 네. 당첨까지는 아니에요. 네. 어, 그렇게까지 좋은데. 그래요. 그거 10년 그거 말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6년 전. 그것도 경쟁이 꽤 있던데. LH는 제가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그래도 연간 몇백 건 정도 상담을 하는데 임대차 관련해서만. 근데 그런 건 네, 보장 받을 수 있어요. 그 들어가기 전에 네. 그런 부실공사 이런 거나 사실 부실공사 이런 거는 이제 처음에 좀 소유자 입장이세요? 소유자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그 혼자 하시기엔 좀 부담스럽고 아파트나 이런 거는 이제 청약 당첨돼서 들어가시는 거는 보통 단체 소송으로 많이 해요. 근데 혼자 하시면 되게 힘든 소송이고 같이 하시면 어느 정도 인정될 가능성이 좀 높아요. 좀 어깨 걸고 가는 게 있죠. 예, 청구 금액 좀 변호사 조력도 잘 받을 수 있고 금액이 좀 커지면 아무래도 그렇죠. 그러니까 여담인데 그 시기마다 그 사기에 큰 흐름이 있어요. 이제 처음 2017년도 이때쯤에는 비트코인, 알트코인 사기가 많았고 그 다음에는 그거 변형해가지고 리딩방 사기 많았고, 예, 그 다음에 20년도부터 전세 사기가 완전 엄청 커졌었고, 21년도 그때 또 한 번 무슨 그 나스닥 뭐 미국 주식 리딩방 사기 엄청 심했었고, 그 다음에 요즘 다시 비상장 주식 이제 상장하면은 대박 난다고 그거 가지고 사기를 많이 쳐요. 사기에 흐름이 다 있어요, 흐름이. 근데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사기는 앞으로 자본주의가 남아있는 이상 인류 역사와 같이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먹고 사는 거긴 한데 어쨌든 사기는 한 번은 당할 위험이 있으니까 당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된다. 네. 그 하일리 법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큰 사고가 하나 발생하려면 자잘한 이제 사고들이 한 29번, 30번 발생하고 징조들이 한 300번 발생한다. 그런 게 있는데 그 징조들이 징조들이 다행히 보이면 다행인데 옆 사람들은 보이는 징조를 그 사람 못 보고 있을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정보에 좀 취약하신 이제 취약계층이나 어르신들이나 약간 좀 외로우신 그 어르신들이나 감정적으로 좀 흔들릴 때 아니면 가스라이팅 당하셔가지고 진짜 좋은 데인가 보다 이렇게 흔들리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건 다 징조들이니까 옆에 누가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흔들어서 깨워줘야 돼요. 깨워줘도 몰라요. 상담 오실 때까지 자기가 사기 당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말해줘도 몰라요. 이 지표상 무조건 당하신 거다. 근데 그때까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예, 그래서 옆에서 그런 징조들을 보이면 깨워주셔야 돼요. 깨워주셔야 돼요. 자기가 안 당하는 건 당연히 그렇고. 예, 전세 사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징조 없이 찾아오는 거긴 한데. 등기부 오늘 처음 보신 분들도 많으니까 좀 천천히 좀 보겠습니다. 이게 됐다. 등기부인데요. 그 등기부 오늘 사실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고 약간 좀 실제 등기부는 약간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건 완전 간단한 부분인데 일단 이거 어디서 떼나요? 등기부? 등기부 떼보신 본 적 있어요? 자기 손으로 등기부 떼왔다. 네. 그냥 아무 검색창이나 인터넷 등기소 치면 등기부 떼는 데가 나와요. 거기서
열람은 700원, 떼는 그 프린트하는 거는 1,000원 주면은 뗄 수 있거든요. 떼 보세요. 인생의 경험 많이 될 겁니다. 자기 지금 여러분 주소지 있잖아요. 아니면 부모님 주소지, 부모님 그 집 아파트 그 시가만 보지 마시고 등기부 한번 떼 보세요. 어떻게 생긴 건지. 이게 집합 건물인지 뭐 다세대인지 다주택인지 오피스텔인지 근린생활시설인지 한번 떼 보시면은 아 이렇게 생겼구나라는 걸 좀 느끼실 거예요. 조금.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인 이제 등기부는 이제 표제부하고 갑구 을구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사실 무슨 내용이 이게 뭐 어떻게 구분되어 있나 이거는 중요하진 않아요. 제가 키워드만 말씀드릴 테니까 어디가 됐든 그런 키워드가 있으면 그것만 조심하면 되세요. 이게 전형적인 등기부고 그리고 처음에 그러니까 말소 사항 포함이 있고 그냥 현재 상황만 볼 수 있는 게 있거든요. 말소 사항 포함은 되게 복잡하게 나와 있어요. 되게 뭐 엄청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처음 보시는 분이 말소 사항까지 같이 보시면 좀 어려워요. 그래서 현재 상황이 어떤지만 일단 보시고 혹시 조금 더 공부를 해보고 싶으시면 말소 사항 포함까지 보시면 좋아요. 말소 사항 포함이 뭐냐면 이 집이 처음 생긴 이래 어떻게 소유권자가 변경되어 왔고 대출은 어떻게 되어 왔고 그게 쭉 나와요. 이 집의 역사이자 이 집의 뭐 전과 기록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어떤 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다, 임차권 등기가 설정되어 있었다, 등기부에 다 나와요. 말소 사항 포함에는. 처음에 보시면 너무 어려우니까 현재 거 일단 한번 봐보시고 현재 거를 이제 아 이렇게 생겼구나라고 하고 과거에는 어땠을까까지 궁금하시면은 말소 사항 포함도 한번 봐보시면은 되게 재밌을 거예요. 저만 재밌을 수도 있는데 여하튼 저는 등기부 보면서 아 이 사람이 이때 자금 흐름이 좀 어려웠네, 아 이때 누구와 분쟁이 생겼네 이런 걸 보면 참 재밌거든요. 그래서 그 집 소유자의 어떤 자금 흔적이나 그런 것도 같이 볼 수 있으니까 좀 뭐 정보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표제부 갑구 을구 있는데 뭐 갑구 을구가 뭐냐라고 하시면 이거예요.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있고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상황이 있는데 우리가 많이 보는 건 이거죠. 소유권 말고는 보통 대출이 근저당이에요. 대출했다 라고 하는 게 근저당, 쉽게 말해서 근저당 했고 그 채권 체결 얼마고 은행 누구고 아 1금융권이네 2금융권이네 우리은행이네 아니면은 뭐 무슨 저축은행이네 아니면은 뭐 듣도 보도 못한 사금융이네 그러면은 자금이 뭐 이 사람이 진짜 부족하구나 그런 나오잖아요. 그래서 을구부터 보면은 대출이 얼마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은행 어디 쓰고 있다. 그리고 소유권 당연히 내가 계약한 사람이 소유자여야 되잖아요. 소유권이 지금 누구한테 돼 있는지 맨 마지막 것만 보면 돼요. 밑단에 있는 게 최종적인 거예요. 그어진 거 말고 이제 그러니까 소유권 보전은 2010년이 됐는데 소유권이 이쪽으로 넘어갔으니까 지금 소유자가 아 여기 맞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표제부는 이 집이 어떻게 지금 현 상황 몇 동 몇 호다 이건데 여기서는 사실 두 가지만 보시면 돼요. 이게 그 형태 이게 아파트는 집합 건물이고 뭐 다가구 다세대 있는데 복잡한 거보다는 다가구는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요. 다가구는 조금 더 신경 쓸 게 많다 그 정도. 그 다음에 이게 그 대문에 몇 동 몇 호 붙어 있잖아요. 그거랑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런 데는 한번 이거 왜 그런 거지? 라고 생각해 보시고 물어보고 하셔야 돼요. 그 대학가니까 대학가에 그런 경우가 가끔 있는데 그 쪼개기 한 데가 있어요. 방이 이렇게 크게 하나인데 여기 402호실이잖아요. 이 강의실이 402호실인데 방을 쪼개놓고 402-A, B 이렇게 해놓은 데가 있어요. 아니면 뜬금없이 421, 422 이런 식으로 해놓은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방을 쪼개기 하는 데라 가지고 나중에 돈 받기 힘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이제 전입신고가 잘못된 거라 가지고 그 전입신고 자체의 효력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대학가에는 솔직히 이제 작은 방을 선호하고 월세가 싼 데를 선호하시잖아요, 학생분들. 지금 부모님 집에 산다고 했으니까 저 때는 그랬거든요. 어쨌든 뭐 그런 좀 작게 쪼개진 집에 전세로 들어가신 거는 조금
위험하다. 월세는 차라리 괜찮은데 그런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정도로 나눠져 있다 일단 생각하시고 키워드 중심으로만 기억을 하시면 되세요. 키워드 중심으로만. 이건 조금 아까보다는 조금 복잡한 형태인데 여기도 가압류 들어왔다. 여러분 그 등기부에 뭐가 이상한 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어떤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다, 어떤 자신감이 없다, 자신감이 있으면 더 문제인데 어쨌든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가압류, 경매 이런 거 들어가면 아예 들어가면 안 되는 집이에요. 그냥 생각하지 말고 공인중개사한테 뭐 물어보지 말고 그냥 변명거리 주지 말고 그냥 안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런 집을 중개를 했다? 그 공인중개사 그 멱살 잡고 나오셔도 돼요. 예, 그냥 박차고 나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믿을 만한 공인중개사가 아니에요. 가압류나 강제경매, 무슨 경매 이런 거 들어가 있다? 그런 집은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앞에 근저당이 많이 되어 있는 거는 당연히 이거는 사실 많이 보셔가지고 근저당 많이 걸려 있는 거는 잘 아시더라고요. 어쨌든 앞에 선순위 근저당이 걸려 있으면은 위험한 건데 그런 집은 조금 조심하셔야 되세요. 이게 훨씬 위험한 거긴 한데. 그리고 등기 명의인이 공유자인 것도 사실 이거는 위험하다기보단 나중에 법적인 조치를 취할 때 복잡해요. 이 사람한테도 해야 되고 이 사람한테도 해야 돼가지고 약간 복잡한 게 있기 때문에 약간 조금 위험성이 좀 올라간다 생각하시면 되세요. 갑구, 을구 이렇게 봤을 때. 그래서 이 가압류 됐다, 가압류, 경매, 근저당 이런 키워드 중심으로 기억하시면 되세요. 예. 여기도 가압류가 걸려 있죠. 가압류 돼 있는 것들. 이거는 기본적으로 누군가에게서 돈을 못 갚았다는 거예요. 그 소유권자가, 임대인이 돈을 못 갚았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내 돈도 못 갚을 확률이 높겠죠. 내 보증금이 제대로 보전되지 않겠죠. 그리고 가압류가 나보다 선순위가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이 집 뒤로 들어가면. 그러면 이 가압류보다 이제 돈을 늦게 받으니까 당연히 돈을 못 받겠죠. 근저당은 당연히 이제 나보다 후순위인 건 사실은 큰 상관이 없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있어버리면 이제 나보다 선순위니까 이거를 보통은 그렇게 하거든요. 이제 내가 전세금 넣으면은 이 근저당 없앨 거다라고 하고 들어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뭐 그런 때 공인중개사가 좀 해가지고 좀 정리를 좀 하는데 그런 경우에도 약간 좀 주의를 요할 필요는 있어요. 보통 그런 때는 은행 끼고 하면 차라리 더 나아요. 은행에서 이 근저당 갚는 거 확인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우리 전세자금 대출하면서 들어가잖아요. 전세자금 대출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이 워낙 그 이율이 싸니까 전세자금 대출하고 들어가면은 은행에서 한번 검토하면서 바로 이 근저당 없애면서 자기 대출 넣으니까 전세자금 대출이 나오니까 차라리 훨씬 안전한데 진짜 돈이 있는 분이 있어요. 그 진짜 뭐 1억, 뭐 2억 전세보증금이 현금으로 있어가지고 현금으로 이제 넣으시는 분은 오히려 더 위험해요. 그래서 이런 거 할 때는 일부라도 전세자금 대출을 하시는 게 오히려 훨씬 더 안전하죠. 네. 근저당이랑 가압류. 근저당은 총액이 중요하긴 한데 이런 게 있었죠. 등기부를 봐야 되는데 직접 떼봐야 돼요. 당연히 그 공인중개사가 떼줘요. 근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저도 실제로 집을 보러 많이 다녔는데 이제 등기부를 떼 달라고 하면은 계약하실 거예요? 계약 안 하실 거면은 뭐 등기부 안 떼드릴 거예요.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등기부를 봐야 제가 카탈로그를 봐야 내가 계약을 하는 건데 말하자면 아니 등기부 안 보고 어떻게 계약한다 만다 얘기합니까? 라고 하면은 뭐 난색을 표하는 데가 있는데 등기부는 이제 공인중개사가 원래 떼줘야 되는 거긴 한데 어쨌든 계약 안 하고 가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거 1,000원씩 나오거든요. 예. 그건 이해는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이 직접 떼보시는 게 가장 좋아요. 아까 인터넷 등기소에서 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 어플로도 있어요. 인터넷 등기소라고. 그 등기소라고 뭐 검색하시면은 어플 다 잘 되어 있거든요. 심지어 그 어플에 뭐뭐
주의해서 보시라라는 내용까지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인터넷 등기소 어플 잘 보시면 좋을 거예요. 왜 이러냐면 중간에 이 공인중개사가 장난쳐가지고 이제 그 등기부를 조작한 경우가 있었어요.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주기적으로 발생하다 보니까 등기부는 자기가 현장에서 제일 빠르게 떼보는 게 제일 낫다. 떼달라고 하느니 뭐라고 하느니 그런 거 실랑이 할 필요 없이 자기가 떼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사 후에도 그 전입신고 그 다음 날로부터 보호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등기부를 확인해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등기부는 언제 떼봐야 될까요? 네, 맞아요. 전에도 중요한데 후에도 중요해요. 잔금 치르기 전에 무조건. 계약 때는 깨끗했는데 잔금 치르기 전에 안 보면은 그 중간에 대출을 해놓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잔금하기 전에 무조건 보셔야 돼요. 잔금하기 전에. 계약 당일에는 깨끗한 등기부 보여줬다가 계약 후에 이게 엄청 많이 이제 유행했던 수법인데 이제 완전히 이제 다른 사람한테 소유권 이전도 시키고 완전 그 동시 진행이라는 수법이에요. 임대차 계약 진행하면서 소유권 이전도 다른 사람한테 해버리는 동시 진행 수법인데 그 잔금 치를 당시에는 완전히 제3자 명의의 이제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노숙자일 수도 있고 뭐 아예 자리가 없는 사람일 수도 있고 다행히 정상적인 사람이면 다행인데 그 사람으로 바꾼 다음에 또 대출은 더 다 껴놓고 이런 식으로 장난치는 경우가 많았어요. 실제 저희가 해보면은 이 사람 있잖아요. 그 동시진행에서 이제 소유권 이제 받은 사람, 저런 사람들은 주소가 이상해요. 어떤 그 부평 지하상가 있잖아요. 사람이 살 수 없는데 그런 데인 경우도 있었고, 제주도인데 뭐 이상한 뭐 밭 같은 데로 돼 있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나중에 들어오면은 이제 뭐 자기는 뭐 200만 원 받고 명의만 빌려준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일단 그래서 임대차 계약하고 뭔가 소유권자가 변경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런 수법인가? 약간 그 쎄함을 느끼고 약간 돌아 나오셔야 돼요. 제가 사실 몇 번 살려드린 분들 많아요. 사실 지금 나중에 돌이켜 보면은 그런 전세 사기에 휘말린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중간중간에 하기는 사실 힘드니까 잔금 치르기 전이라도 한번 꼭 확인하고, 만약 바뀌었으면은 아마 뭐 그런 얘기 할 거예요. 이런 뭐 깨끗한 사람이다, 뭐 빌라 왕이다, 이 동네에만 뭐 빌라가 몇십 개 있는 뭐 에쿠스 타고 다닌다, 이런 사람이니까 안전하니까 계약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텐데, 나는 이제 소유권자 바뀌는 것 자체가 좀 싫다라고 해서 계약 해제하고 나오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특약도 그렇게 설정해 두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요즘 너무 위험하다 보니까. 이거 아까 말씀드린 거죠. 그 대항력 발생 전에 이제 하루 차이로 내가 전입신고 한 날 또는 며칠 전에 대출 신청을 해놓고 그 전입신고가 된 다음 날에 이제 대항력이 발생하니까 그 중간에 이제 근저당이라든가 대출을 해버린 경우, 이런 경우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날도 이사한 다음 날 발 뻗고 자시지 마시고 일단은 이제 등기부까지 확인하신 다음에 그때부터는 좀 안심하셔도 되세요. 이거는 제가 그냥 정리한 건데, 이건 그냥 진짜 제 그냥 사견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렵게 설명드리면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제가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그냥 이런 게 등기부에 있으면은 안전하다, 아니면 이건 좀 쎄하다, 이건 진짜 위험하다 라고 하는 것을 그냥 제 그냥 사견으로다가 그냥 쓴 거거든요. 이쪽에 있으면 비교적 안전한 거고요, 이쪽에 있으면은 비교적 위험한 거예요. 일단 서울 아파트 든든하죠. 국밥 마냥. 네, 든든하고, 서울 아파트는 뭐 전세 웬만하면 사고 안 생겨요. 웬만하면 사고 생기더라도 돈 다 받고 오히려 변호사비까지 두둑하게 받고 나오는데, 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진짜 큰 외곽지가 아니라면. 그래서 뭐 서울 아파트 혹시 소유하고 계시면 너무 좋겠지만 여하튼 서울 아파트는 크게 걱정할 게 없다. 그리고 월세도 이제 최우선 변제권 범위 내가 있거든요. 이제 보증금이 최우선 변제권 범위 이내이다라고 하는 뭐 반전세나 이제 월세 같은 경우에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비교적 뭐 1,000만 원 보증금이 1,000만 원이다. 뭐 2, 3천만 원이다. 서울에서는 좀 꽤 높은데 뭐 7, 8천만 원이다. 이러면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웬만하면 다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그 다음 키워드부터 예를 들어서 이거는 아예 쳐다도 보지 마세요. 압류, 가압류, 신탁등기. 신탁등기도 원래 여기 있을 건 아닌데 사실은 원래 취지하고는 변질돼서 요즘 사기 행각에 쓰이고 있어가지고 여기 놨어요. 신림동 신탁등기 사기. 되게 유명했던 건데 신림동에 이제 서울대생도 많이 살고 고시생들도 많이 살잖아요. 엄청 많이 당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소유권자가 그 집주인이 아니고 신탁회사예요. 그래서 신탁회사 소유의 집을 위임받아서 이제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신탁등기를 하는 취지 자체는 그거예요. 대출이 금융권에서 한 70%, 60% 정도 나오잖아요. 그 집 시가에. 근데 신탁등기를 하면은 더 많이 나와요. 거의 할 수 있는 최대한은 나와요. 한 뭐 80%, 60%까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대출을 많이 끌어쓰려고 신탁등기를 원래는 해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도 이거 문제 없는 거다 라고 소개를 해서 그 피해자들이 그렇게 속았어요. 그래서 근데 알고 보니까 신탁 뭐 해지할 거다라고 했는데 그 돈 받아가지고 딴 데 다 유용한 거죠. 그래서 사기가 된 거예요. 신탁을 풀어야 되는데 신탁 안 풀고 갔으니까. 그냥 요즘에는 이게 사기가 워낙 유행했었어가지고 신탁 등기 들어가 있으면 아예 하지 마세요. 그냥 무슨 이유를 들어서라도. 그리고 뭐 경매 개시, 당장 경매될 집에 들어가는 사람은 없죠. 내일 모레 나와야 돼요. 경매 개시된 집에 들어가면. 압류, 가압류는 곧 경매가 될 거다라는 취지이기도 하고, 뭐가 채무가 많구나, 대출이 많구나. 이 신탁 등기도 그렇게까지 금융을 끌어다 쓸 거면 자금 여력이 없는 사람이네 라는 거 딱 와 닿으셔야 돼요. 그리고 공동근저당도 여기 놨는데 이거는 사실 피곤해요. 법적인 조치를 하기가 피곤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도 이거랑 마찬가지로 대출을 풀로 쓰려고 이걸 한 거예요. 공동근저당. 일반 근저당은 그 집 하나에 대출 하나, 집 하나에 대출 하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건데, 그러니까 뭐 402호에 대출 하나, 1억짜리 대출 하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공동근저당은 뭐냐면 402호부터 10호까지 다 합쳐가지고 10억 대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요? 대출 많이 받으려고. 근데 임차인 입장에서는 나중에 이 법적인 조치를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게 그 왜 어려운지는 설명하면 너무 어려워가지고요. 근데 지금 이것 때문에 제가 2021년도에 시작했던 이제 사건이 아직도 안 끝난 게 있어요. 앞으로도 한 1년 더 걸릴 거예요, 그거. 그래서 어쨌든 오래 걸리고 힘드니까 공동근저당 있는 거는 하지 마세요. 그리고 임차권 등기. 임차권 등기는 아까 전과라고 했잖아요, 전과. 뭐 임대인분들한테 전과라는 표현을 쓰면 좀 대단히 죄송하지만 임차인 입장에서는 전 임차인과 뭔가 분쟁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거기다 이제 자금도 뭔가 좀 문제가 생겼고 그런 지표이기 때문에 다음 임차인 입장에서는 전 임차인과 분쟁이 있었던 사람이 좋겠어요? 없었던 사람이 좋겠어요? 없는 게 훨씬 낫죠. 그리고 앞 임차인과 문제가 생겼다는 거는 나와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찝찝하잖아요. 들어가지 마세요. 뭐 아마 그렇게 설득할 거예요. 임차권 등기 뭐 어쩔 수 없이 해놓은 거고 직장 때문에 이사 가느라 해놓은 거고 이제 뭐 보증금 들어오면 바로 없애줄 거다 그렇게 얘기할 건데 뭐
굳이 찝찝한 집에 들어가는 게 좀 저는 뭐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 예. 그러면 그럴 거면 미리 좀 없애놓든가. 예, 그렇죠. 근저당은 선순위면은 당연히 주의하셔야 되는 집이고 그 액수가 너무 크면은 주의하셔야 돼요. 사실 있는 것 자체가 요즘에는 좀 그런데 아예 없는 집에 들어가시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굳이 있는 집에 들어가셔야 되겠다면은 그 총 액수도 어느 정도 고려를 하셔가지고 들어가시자. 그 다음에 빌라는 아시죠? 빌라는 대부분 다세대 주택이에요. 다세대 주택이고 호수마다 등기가 돼 있는데 빌라 중에 다가구인 데가 있어요. 다가구는 아까 한 지붕 세 가족이라고 했잖아요. 요즘은 그거 잘 모르시죠? 한 지붕 세 가족. 죄송합니다. 너무 옛날 드라마라서 한 지붕 세 가족이라고 한 집에 이제 한 등기부에 여러 집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전세금의 총액으로 이 집의 매매대금 총액으로 우리 전세보증금 총액을 받아서 나가야 되는데 나보다 확정일자가 빠른 이제 임차인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보다 나는 후순위예요. 그래서 좀 복잡하기 때문에 다가구는 조심하라 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사실 오피스텔이나 빌라나 뭐 굳이 그건 아닌데 근린도 여기랑 사실 묶여야 되는데 근린 생활시설은 그 신림동 쪽에서 그 관악구 쪽에서 그 전세 사기에서 많이 악용을 해가지고 조금 이쪽으로 밀었어요. 사실 큰 차이는 없어요. 그 근린생활시설은 1, 2층에는 뭐 편의점, 상가, 옷가게 있고 3층부터는 뭐 그런 데 있잖아요. 그냥 주거지 형태인 그런 집을 말하는 건데 사실 3층 이상으로는 주거 목적이기 때문에 차이가 없어요. 사실 뭐 약간 용적률의 차이는 있긴 한데 근데 이 사무실 용도인 데를 굳이 주거용으로 판다거나 그러면 경매가가 한참 낮아지거든요. 그런 경우가 꽤 있었고 그리고 이제 주로 전세 사기에서 이게 용적률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 용적률이라는 거는 이게 땅 대비해 가지고 건물을 얼마나 넓게 잡을 수 있냐 그 얘기인데 용적률 문제 때문에 근린생활시설을 이제 그 사기에 많이 썼었어요. 그래서 좀 더 조심을 하시라. 특히 신축 근린시설 좀 조심하시라 그 얘기고 나머지는 비슷비슷하고 이렇게 하면 전반적으로 좀 정리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이전 정도 키워드 정도는 기억을 좀 해두셨다가 이건 뭐 제가 만들어서 약간 PPT 자체는 좀 허접하긴 한데 이 정도 머릿속에 담아두시다가 그때 변호사가 뭐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위험한 쪽이네? 그 정도 기억해 두셨다가 어떤 지표를 잡으시면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있죠. 약간 깨지네요. 전세 보증보험 중에서 아까 보증보험 들면 좋다고 했잖아요. 안심 전환 전세 대출이라는 게 있어요. 그냥 안심 전세 대출이라고 하는데 전세 보증보험 중에서도 안심 전세 대출이 저는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뭐냐면 은행 상품인데 우리은행, 뭐 신한은행, 하나은행에서 나오는 전세 상품인데 허그나 어쨌든 보증보험하고 연계시켜서 보증보험도 같이 가입해주는 상품이에요. 은행에서 나와요. 은행에서 대출을 상담을 받을 때, 전세자금 대출 상담을 받을 때 안심 전세 대출 있어요? 라고 해서 물어보시면은 이걸 소개시켜 주는데 약간 요건은 조금 까다롭긴 한데 뭐 일반적인 경우보다는 그래도 제일 안전해요. 이거는 금융기관에서 처음부터 보증보험을 들 것까지 다 예정을 해가지고 금융상품이 나온 거라 가지고 은행에서 심사도 다 봐주고 대출 심사도 봐주고 더 해가지고 이 보증보험 기관에서도 보증보험 나오는 집인지 다 심사해주고 하니까 이중으로 안전하죠. 거기다가 보증보험도 들 수 있으니까 여기가 은행이고 여기가 허그 그러니까 보증보험 기관이죠. 여기서 같이 연동해가지고 임차인을 보호해주는 금융상품이니까 이게 사실상 가장 신경 쓸 일이 없고 가장 안전한 상태예요. 지금은 전세를 드신다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세 사기 피해액이 이게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 지표인데 지금 22년에만 1조가 넘었어요.
그만큼 허그 입장에서는 이제 적자가 쌓이고 있고 이제 그만큼 전세 사기 피해자가 많다는 건데 이거는 이제 허그에서 나온 지표만 이거고 보증보험 안 드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보증보험 안 드시는 분들까지 하면 훨씬 더 많다고 봐야 됩니다. 이거 뭐 10배는 될 거예요. 근데 이게 다 사실 국책 사업이잖아요. 이거 사실 드시는 분들 입장에서 이게 하면 좋은데 이게 적자가 나면 세금으로 메꿔야 돼요. 이게 다 사실 돌고 돌아서 피해가 국민한테 가는 거는 맞아요. 아까 말한 깡통전세는 아까 역전세 그 매매가하고 그 전세 보증금하고 거의 같거나 오히려 전세 보증금이 높은 건데 옛날에는 그 갭 투자를 투자로 많이 하셨는데 뭐 지금에 와서는 그 폐해를 좀 많이 알게 됐죠. 예. 깡통전세는 거의 매매 비슷한 거고 이거를 잘 굴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투자하신 걸로 해서 어느 정도 좀 안전하게 진짜 인테리어도 잘 하시고 구축 매매 하셔가지고 좀 깔끔하게 인테리어 하시고 깨끗하게 만든 다음에 전세로 내놓으시고 아니면 월세 받으시고 하시는 분들은 뭐 좋은 거죠. 예, 좋게 활용하는 건데 이제 요즘에 와서는 그런 걸로는 돈이 안 벌리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따가 말씀드릴 거니까 현재 지금 적체되어 있는 깡통 주택이 20만 가구라는데 지금 전세보증금으로 치면 26조 원인데 이 80% 이상 저희가 경매에서 좀 상식적으로 경매에서 한 번 이제 그 2억짜리 집이 있다고 치면은 한 번 유찰이 되면은 80% 또는 70% 유찰이 그 다운이 돼요. 그러니까 80%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깡통 주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집이 지금 뭐 전체 20만 가구로니까 너무 많죠. 앞으로 한 3, 4년 정도는 좀 고생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등기부 같은 거 다 열심히 봤는데 전세 사기는 피해자가 너무 억울하다고 했잖아요. 진짜 다 열심히 보고 했는데 이렇게 한 번 유찰되고 해버리면은 결국은 어느 정도 손해는 봐요. 2천만 원 정도. 사실 2천만 원 손해 크지 않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한 개인으로 보면 엄청 큰 거거든요. 1년에 뭐 2천만 원 모으기 너무 어렵잖아요. 한 달에 뭐 200만 원씩 모아야 되는데 2천만 원 정도 손해도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닌데 이런 전세 사기에서는 2천만 원 정도 손해가 발생할 것 같으면 저는 다행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이게 주변 시세하고 경매에서 낙찰가율이 얼마 정도 형성될 거냐 그런 것까지 알아보고 들어가시라고 말씀은 드리는데 되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공인중개사한테 물어보면 매매가 얼마 정도 돼요? 그러면 그 정도는 알아보시겠죠. 근데 뭐 주변에 이제 대법원 경매 사이트 가면은 주변 이제 경매 시세가 얼마 정도 되냐, 얼마 정도 유찰되냐까지 알아볼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건 전화하죠. 일반인들이 그거 알아볼 수 있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하려면 하는데 솔직히 일반인이 그거 다 체크하면서까지 계약하기가 좀 어렵다. 그렇게 봤을 때는 이런 거는 사실 정책적으로 좀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예방할 수 있는 예방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다면 지금부터 설명드린 거는 솔직히 아무리 준비하셔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전세 사기가 그래서 무서운 거고 피해자가 너무 억울한 건데 이 첫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임차인이고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임차인이고 이 임차인은 이 중개인을 통해서 집주인하고 계약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전화까지 하고 도장도 찍었는데 가짜였어요. 중간에서 중개인이 장난을 쳤던 거예요. 이 임차인은 자기가 2억짜리 전세 계약을 체결한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중개인은 집주인한테 월세로 계약을 해달라고 받았던 거예요. 1,050 이런 식으로.
나중에 임차인이 집주인한테 전화를 받았죠. 제가 누구누군데 왜 월세 안 주시냐? 저 전세인데요? 무슨 소리냐? 나 월세로 내놨는데 지금 월세로 내놨는데 왜 무슨 전세 똥단지 같은 소리를 하냐라고 해서 알아봤더니 이 중개인이 그 모녀였거든요. 모녀 공인중개사였는데 중간에서 장난쳐가지고 가짜 집주인까지 내세워가면서 이 임차인을 속였던 거예요. 그럼 집주인도 피해자네. 되게 중요한 질문인데 여기서 제가 여기서 저랑 같이 이제 일하고 있는 변호사가 여기 1심을 맡았었거든요. 1심에서는 다 임차인 대리에서 다 이겼어요. 누구 상대로 소송을 냈냐면 집주인 상대로 소송을 냈어요. 이 사람은 어차피 돈이 없으니까 이 사람하고 돈을 내놔라 라고 해서 이 사람한테 소송을 해가지고 결국 피해자가 누구냐를 가르는 법적인 분쟁을 피해자끼리 해야 돼요. 웃기죠? 근데 이게 결국 이 중개인 저희 1심 때는 어쨌든 집주인은 중개인한테 위임을 했기 때문에 너의 책임이다라고 밀어가지고 임차인을 살리고 집주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1심에서 나왔었는데 사실 2심에서는 이제 저희가 안 했거든요. 근데 2심에서는 완전히 뒤바뀌어가지고 졌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소식을 들었는데 그래서 실제 재판 소행에 따라서 약간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만큼 피해자끼리 싸우게 하니까 진짜 나쁜 거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건데 전세 계약을 해놓고 전입신고 한 당일에 매매를 해버린 거예요. 이 새 집주인은 몰랐대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세입자는 이제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기잖아요. 이 경우에는 집주인도 아닌 새 집주인이 있는 상태에서 대항력이 후순위로 발생했기 때문에 아예 못 받아요, 돈을. 이 경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유명한 세모녀 전세 사기 유형인데 이게 최근에 가장 트렌디한 전세 사기예요. 진짜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이 분양대행사가 사실상 그 몸통인데 건축주들이 있었어요. 건축주들은 사실 빌라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빌라 신축은 잘 안 팔려요. 우리 길거리 가다 보면은 500만 원에 5천만 원에 내 채 막 이런 그 광고도 많이 보이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빌라는 잘 안 팔려서 그래요. 매매가 안 되니까. 근데 어쨌든 집주인은 지었으니까 신축을 했으니까 팔아야 내가 어떤 수익을 남기는데 안 팔리니까 이런 분양대행사를 끼고 분양을 해요. 근데 어떤 식으로 하면 무조건 2억만 주면 되고 2억 이상 받으면 너네 가져. 이런 식으로 대행을 맡겨놔요. 근데 이 분양대행사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세입자를 구해요. 얼마에 구하냐면 근데 빌라를 사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빌라를 소유하고 싶진 않잖아요. 솔직히 아파트를 소유하고 싶지 원룸 빌라 같은 경우에는 내가 거쳐가는 집이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2억 내지 1억 내지 2억 정도의 빌라는 내가 20, 30대에 거쳐가는 집이지 내가 평생 머물 곳은 아니다. 그래서 소유는 나중에 한국인 시민이 다 그렇잖아요. 나중에 소유는 아파트하고 빌라는 그냥 전세로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신축 전세 빌라는 잘 나가요. 반대로. 그래서 갭이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신축집 깨끗하게 해놓고 인테리어 그럴싸하게 해놓으니까 잘 나가요. 그래서 거기다가 주변 이제 공인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중개 보조인은 아시죠? 중개 보조인. 공인중개사 밑에 중개 보조인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중개 보조인들이 사실 공인중개사 아닌데 공인중개사도 아니고 어떤 자격증이 있는 게 아닌데 중개인처럼 행세하면서 이렇게 중개를 계속 해요. 그거를 약간 기업처럼 진짜 문화발식으로 해가지고 중개 보조인, 공인중개사 하나에 문화발같이 중개 보조인 쫙 깔려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중개 보조인들이 수입자를 어떻게든 구해가지고 가격도 좀 단합해가지고 좀 올린 다음에 이런 전세를 구해요. 전세를 구해서 어쨌든 전세자금 잘 나오니까 그러니까 솔직히 전세자금 엄청 잘 나올 때가 있었거든요. 20년도 이때쯤 해가지고 그러면은 거의 시세 90% 가깝게 나오게 되면은 들어가는 돈 1,000만 원, 2,000만 원이니까 자기 돈은 그러면은 좀 괜찮겠다 해서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그 과정에서 이 돈을 이 건축주 2억 원 주고 나서 나머지 돈 가지고 또 다른 그 바지 사장을 바지 세입자를 바지 임대인을 구해요. 바지 소유자. 그래서 한 2, 300만 원 주고 알바로 소유자를 구하는데 그 사실은 저는 그 세모녀는 언론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그 세모녀는 바지 사장에 가깝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실제로 그 세모녀 사건에서 전체 피해 금액이 몇백억 대였는데 실제로 그 세모녀가 가져간 돈은 3억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 분양 대행사가 몇십억 정도 가져갔고 30억인가 가져갔고 그러면 돈 많이 가져간 사람이 사실 몸통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세모녀가 그 빌라를 몇백 개를 이제 가진 빌라 왕인 것처럼 된 거죠. 그런 경우에는 이 세입자는 나중에 이제 경매 치려고 해도 못 받고 피해가 커지고 보증보험도 안 되고 그러면은 뭐 돈을 못 받는 상태가 발생하죠. 이런 거는 뭐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신축은 별로 선호하진 않아요. 신축은 아직 권리관계도 다 정리가 안 돼 있고 워낙에 신축 빌라, 뭐 신축 오피스텔, 뭐 화곡동 뭐 그쪽에서 워낙에 싱글 그쪽에서도 엄청 이제 전세 사기에 많이 활용을 했기 때문에 신축은 약간 좀 의심하고 보는 경향이 있어요. 뭐 이거는 그냥 저희끼리 얘기하는 이제 전세 사기 수법의 일종이었는데 요즘은 이제 공식적인 명칭으로 사용이 되더라고요. 집주인이 갑자기 바뀐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사람하고 계약을 하는 줄 알았는데 또는 뭐 심지어는 뭐 계약으로 나중에 뭐 바뀔 수 있다, 팔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듣긴 들었는데 그 당시에는 잘 몰랐죠. 20년도, 21년도 이때쯤에는. 근데 이 컨설팅 업체들에서 뭐 피를 받아먹고 리베이트 R이라고 하는데 리베이트를 받아먹고 이 전체 설계를 구조를 이제 짠 거죠. 진짜 머리 좋은 거예요, 이 사람들. 대단해요. 사기꾼들이 머리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가지고 집을 신축을 해가지고 하나씩 팔면 이제 마진이 별로 안 남잖아요. 뭐 1,000만 원, 2,000만 원. 근데 뭐 열채해봐야 뭐 1억 이렇게 나오니까. 근데 전세로 해가지고 이거를 수십 채를 팔아버리면 한 채당 마진은 적더라도 박리담회를 하니까 박리담회로 500만 원짜리 뭐 100만 원을 이득 보더라도 뭐 1,000채 해버리면은 훨씬 이익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식으로 이런 이제 전체적인 구조를 이제 짠 거예요. 초반에 보통 지능수사팀에서 많이 했거든요. 지능수사팀 가면은 이거부터 설명을 했어요. 이런 구조다. 간단히 해서 이렇게 했는데 참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맥락. 세입자한테 건축주는 이제 하고 집주인은 바꿔버린다. 이런 식으로. 빌라의 신, 이 사람이 그 천채 갖고 있었던 사람이죠. 왕, 신, 뭐 이제 다음엔 뭐 황제 뭐 이런 거 나오겠죠. 이번에 수원에서도 막 크게 터질 것 같은데. 같은 맥락이고요. 이것도 이런 식으로. 조금 복잡하게 설명하면 이런 형태입니다. 전세 사기가. 결국은 사실 이게 전형적인 범죄 조직, 범죄 단체 조직죄로는 묻기가 좀 어려워요.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 이제 전통적인 이제 사기 이제 고소로는 잘 안 됐던 게 사실인데 요즘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적극적으로 해주려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전반적인 미필적 고의를 어느 정도 인정을 좀 해주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기의 미필적 고의는 없다고 하겠죠. 내가 그런 피해가 생길 줄 어떻게 알았겠냐. 그 사람이 돈 못 받을 줄 내가 어떻게 알았겠냐. 그래서 중개 보조인부터 해서 뭐 공인 중개사부터 해가지고 뭐 중간에 컨설팅 업자, 뭐 분양 대행업자 다 해가지고 이렇게 다 이제 자기는 뭐 죄 없다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이거 아마 대법원 판례도 이제 아직까지는 많이 없는데 계속해서 발생할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 형법 조문을 너무 엄격하게 해석을 하게 되면은 솔직히 좀 어려운데 이게 상황이 너무 크다 보니까
아마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네. 이런 걸 좀 구성한 사람은 진짜 머리가 좋은 거죠. 일단 오늘 준비한 내용은 다 했고요. 전세 사기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는데 어떠세요? 이 정도는 이해를 좀 못하시더라도 아까 제가 중간중간 말씀드린 키워드 있잖아요. 키워드만이라도 오늘 조금 머릿속에 좀 담아두고 가시면은 조금 앞으로 여러분들 사실 때 전세 사기만은 좀 안 당하겠다 싶은 좀 자신감이 생길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께 좀 강의가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제 끝나고 좀 Q&A 받을 테니까요. 좀 질문하시고 싶은 거 있으면 자유롭게 좀 질문해 주십시오. 일단 오늘 강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